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 이토시마의 후쿠오카현 이토시마에서 지금 여러분을 향해서 오늘 강의를 진행할 유수양입니다. 음, 네, 앞으로 한 달 후면 이제 저도 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 상당히 요즘 하는 이 일을 하는 과정에서 큰 그 위로와 희망이 되는 그런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이 다음에는 여러분들하고 직접 만나 뵙고 또 함께 할 수 있다는 걸 생각하면 지금부터 굉장히 제 마음이 설렙니다. 네, 또 오늘은 마음의 성장과 진화라는 타이틀로 강의를 하겠습니다. 예, 항상 생각하는 거지만 이런 것들이 제가 무슨 여러분보다 뭘 더 많이 알아서 이런 걸 잘하는 게 아니고 어, 배우면서 임상에서 임상 시간은 아마 제가 이런 심리치료에서 임상 시간은 제가 조금 여러분들보다 더 길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네, 그런 과정에서 꼼꼼히 항상 그 내용들을 정리하고 또 그 안에서 어떤 보편성이나 이런 것들, 보편적인 것들을 찾아내고 또 조금 형태를 만들어가면서 그러면서 해왔던 것들이 괜찮은가요? 음. 그런 내용이 바로 이제 MNL인데, 근데, 그래서 MNL은, 처음도 임상이고, 마지막도 임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 우리가 많은 책들에서 여러 가지 것들을, 인용을 하고 하지만, 이런 것들이 이미 임상에서 거의 의미를 갖는 것들만을 저희들은 이 내용에 안에 넣으려고 노력을 했었고요. 이제 보면은 오늘은 처음 시작할 때, 이 책을 여러분들께 아마 더 읽으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네, 비온 나티코린 데블라드라고, 네, 스웨덴 분인데 아마 읽으신 분들도 있으실 거고, 오늘 처음 보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근데 제가 최근에 저도 이 이제 오른쪽 영어 쪽으로 읽었었는데요. 되게 영어도 평이해서 쉽게 읽을 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분은 1961년생이니까 저보다 한 두세 살 위죠. 근데 올해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제 사실 이분의 인생이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를 할 이 마음의 성장과 진화라는 것을 마치 그대로 실현하신 분 같은 분이어서 제가 약간 이 책을 소개를 잠깐 합니다. 그래서 이분은 스웨덴에서 태어나서 굉장히 영재 수재였죠. 그래서 이제 한카트는 스카이 대학 코스를 이렇게 스웨덴에서 마치고 20대 때 이미 아마 IT 쪽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쪽에 재계 회계 쪽을 맡았던 것 같은데 굉장히 높은 지위까지 올라가서 국제 기업 안에 들어가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근데 이제 이 사람은 틈틈이 조금 타이에 가서 명상 클래스도 좀 들어가고 이제 그랬던 사람인 것 같은데, 어느 날 이 사람은 출가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때 가지고 있었던 수많은 뭐 좋은 집과 돈과 이런 것들이 조금 의미가 없어 보이기 시작하면서 출가를 해서 타이의 승려 사원으로 들어가는데 그 사원 중에서도 가장 그 힘든 수행길인 이제 정글 안에 있는 사원으로 들어가요. 이게 도시 쪽이 아니라 완전히 밀림 안에 있는 사원으로 들어가서 그래서 여기 보면은 포레스트 몽크라는 말이 나오죠. 그 숲속의 승려라고 나오는데 밀림이었어요. 그래서 거기 들어가서 17년간 거기서 이 남방불교의 그 마인드프레스 수행을 하죠. 그리고 그리고 46살 때 다시 세속으로 환속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때까지 여기서 그 경험했던 것들 그걸 이제 이렇게 멋진 말로 I may be wrong이라는 말, 이 말을 너무 요즘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래서 내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라는 말이죠. 근데
어, 예, I might be가 아니고 I may be라는 게 참 저는 굉장히 이분을 더 존경하게 되는데, 어, 그래서 그 이분 책에 이제 보면은 참 많은 것들을 우리한테 알려주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그런 수행을 통해서 자기가 새로 알게 된 것, 그러니까 변형된 것들을 아주 그 소박하게 이 책에다가 짧게 짧게 써 놓으셨죠. 근데 이분은 저희들이 봤을 때는 안타깝게도, 하지만 이분에게 있어서는 별로 안타까운 일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 루게릭병에 걸리세요. 그리고 올해 이제 1월 달에 돌아가셨어요. 3년 정도 투병하다가. 근데 이분이 마지막에 남긴 말이 그 두려움도 망설임도 없이 나는 간다, 이제 이렇게 하고 가셨는데, 굉장히 우리가 한 인간 이상이 태어나서 처음에 사회화되고 교육받고 했던, 또 이분은 특히 아버지에게 철저하게 좀 이렇게 많이 컨트롤을 당한 분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사회화 과정을 거치면서 근데 그 안에서 자기 주도적 삶을 어떤 식으로 만들어가고, 그리고 마지막에 어떤 그 트랜스포메이션의 인생을 살다가 간가. 근데 굉장히 인생이 짧았기 때문에 더 우리한테 더 확실하게 이렇게 감동을 주는 부분들이 있는데, 혹시 여러분들도 틈이 나시면 올여름에 내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라는 이 책을 꼭 한번 손에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영어 책도 굉장히 스마트하고 정말 그 깔끔한 영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를 읽는 것처럼 빨리 읽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처음에 이제 제가 어, 음, 케이스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P라는 여성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분은 최근에 한 두세 달 전에 저희 클리닉에 처음 오신 분입니다. 제가 살고 있는 후쿠오카 현의 바로 옆현, 이제 S현, 사가현인데요. 여기에 국립의대 대학병원의 내분비과 전문의입니다. 네, 현재는 휴직 중이고요. 근데 이분은 이제 아버지가 내과 전문이었고, 그래서 이제 의사가 되는 것이 당연한 운명처럼 받아들이고 살아온 케이스죠. 근데 이제 집안의 그 부모님들 관계가 별로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는 전형적으로 일 중심의 아버지이고, 근데 이제 어머니는 상당히 그 파워풀한 분이었는데, 의사의 부인으로서 가정주부, 전업주부로 남다가 중간에 이제 그 병원 그 이런 뭐 사무 관련 일도 좀 하고 그러셨던 것 같은데, 자어간 평생을 아버지에 대한 불만과 불평을 쏟아내면서 이제 어려서부터 이 엄마의 그 하소연을 들어주는 전형적인 이 엄마의 카운셀러로 이 피는 성장을 했습니다. 근데 공부를 굉장히 잘해서 이제 잘할 수밖에 없는 게 유치원 다닐 때부터 학원을 다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미 이때부터 이제 의사가 되는 교육을 받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제 국립의과대학에 들어가는데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한국하고 조금 그 의대라는 분위기가 좀 달라서요. 어, 사립대학을 들어가는 사람들은 집에 돈이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고, 이제 사립대를 만약 저 같은 사람이 들어간다면 집이 만약 있다면 2채 정도 팔아야지 입학금을 낼 수 있는 이 정도의 그 학비예요. 그래서 주로 엄청난 부자거나 아니면 3대 이상 의사로서 그 집이 가업이 이어진 집들, 이제 이런 집들이 사립대를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중에는 굉장히 이제 우수한 분들도 계시지만 전혀 그 예를 들어서 한가지 뭐 수능이라 그러면 수능에서 상당히 낮은 점수를 받아도 이제 그 기부금이라는 걸 집안이 많이 낼 수 있으면 합격이 가능한 대학이 이제 일본의 사립의대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 같은 서민이나 또 이분도 아버지 일대만이 의사이기 때문에 사립대를 보낼 수는 없었나 봐요. 그래서 이 국립의대를 가기 위해서 일본에서는 전국을 이렇게 그 돌아다니는 철새들 같은 무리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사실 그 지역에서
그 지역 출신의 의대 국립의대생들은 굉장히 소수고요. 굉장히 먼 곳에서부터 오는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집에서는 뭐라 그러냐면은 어디든지 좋으니까 국립대 의대만 들어가라. 그러면은 된다. 이제 이런 식으로 말들을 하는데 이분은 국립의대를 들어가는데 공부를 꽤 잘했기 때문에 어느 대학이라도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근데 자기가 살고 있는 이 사가현에서 우리가 교통으로 액세스할 때 가장 교통이 불편한 K현의 국립의대를 선택했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이분의 어떤 그 마음의 저변이 보이죠. 근데 이제 이 K현의 그 의대를 다니면서 P는 인생에서 가장 자유롭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죠. 근데 여기 또 북해도에서 날아온 클래스메이트 남자친구도 생겨서 이 학업하고 연애 굉장히 그 좋은 시간들을 보냈다 그래요. 근데 의대를 졸업할 무렵에서 엄마로부터 그동안 너에게 들어간 돈이 몇백만 원인데 일단 고향으로 돌아와서 연수일을 하면서 뒷바라지 해온 부모에게 성의를 보이라 라는 메일이 왔어요 갑자기. 근데 이제 이 커플은 졸업하면 북해도로 가서 함께 연수일을 하면서 거기서 결혼도 하고 의사로서 뿌리를 내리려고 생활하고 있었죠. 근데 엄마의 이 한마디에 피는 너무나도 그 마치 무슨 뭐라 그럴까 최면에 걸린 아이처럼 이 한마디에 그냥 돌아와요. 그래서 그 엄마 말대로 연수일을 이제 여기서 하겠다고 생각하고 돌아오고 그 끝나고 나면 북해도로 가서 남자친구와 같이 이제 결혼하고 하자라고 그래서 이 남자친구도 동의를 했죠. 근데 고향에 와서 이제 의대 졸업 후에 그 연수를 하고 있는데 피는 엄마로부터 상상할 수 없는 간섭과 선을 넘는 정신적 폭력을 받게 됩니다. 근데 특히 이 남자친구가 오면은 아주 그 험한 말들을 남자친구한테 서슴지 않게 했죠. 그리고 이미 이제 이 둘은 서로 결혼할 거라는 걸 서로의 양가도 그 인정을 하고 있었고 두 사람만이지만 둘이 또 약혼도 했더라고요. 근데 저 남자친구 부모님이 홋카이도에서 이 S현으로 왔습니다. 방문을 했는데 그 식사하는 과정에서 이 어머니가 의사 집안이 아닌 곳으로 의사 딸을 시집 보낼 줄 알았으면 딸한테 투자를 좀 덜 할 걸 그랬다라는 말을 거의 망언에 가까운 말을 거기서 하죠. 그래서 이제 이 말이 계기가 돼서 결국은 두 사람은 파혼하게 됩니다. 이제 물론 그 남자 쪽에서 할 수 없다라는 식으로 나온 거죠. 근데 이 피가 이제 그 파혼을 받아들이고 고향에 돌아와서 이제 1년 동안에 이 파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당시의 말을 표현을 이 피는 무속영화처럼 시간이 지나갔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기 자신의 목소리나 자기의 어떤 외침이나 통곡은 소리가 나지 않게 처리되어 있고 엄마의 목소리만이 이 사람 저 사람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히는 그 소리만 나는 이상한 무성 영화였다. 그리고 엄마 이외의 사람들은 모두 목소리를 잃은 사람들처럼 소리 없이 울고 괴로워하는 영화라 이런 표현을 하죠. 근데 굉장히 그 인텔이고 그래서 이런 자기의 그 아픔이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문학적으로 표현도 할 수 있는 분인데 근데 이제 이분은 일에만 그 당시에는 매달리게 되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전문의가 되고 근데 어느 날이었어요. 이건 이제 올해 들어서인데 수술 환자의 혈당 관리를 외과로부터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당뇨병 전문이었는데 그 대응책을 이제 이렇게 잘하는 걸 환자 그 전자 차트에다 기록을 하죠. 근데 차트 이 기록을 확인을 안 했어요. 그 외과 주치의가. 그리고 수술을 시작해서 환자 수술 중에 혈당 쇼크를 일으키죠. 그리고 수술이 중단되고 이제 그 컨트롤하면서 이 외과 의사도 굉장히 무서운 경험을 했습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외과 주치의가 굉장히 항의를 했죠. 근데 사실 차트 기록을 확인하지 않는 그 주치의의 그 책임인데 근데 이제 거기다 전화까지 주면 더 친절하겠지만 사실은 이 전화를 주는 것은 의무가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제 굉장히 크게 항의를 했어요. 왜냐면은
이 외과 주치의가 굉장히 연령으로 봐서 굉장히 나이가 위인 선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피해 책임이 아니라는 것을 모든 내과의들은 공유를 했지만 이 사람은 이 일을 통해서 무너집니다. 그래서 제가 이분의 그 이쪽 이야기를 듣때 이건 이제 제 표현인데 마치 그 오랫동안 버티던 제방이 어느 날 하루 쏟아진 엄청난 그 게릴라성 폭우에 견디지 못하고 무너져 버린 것처럼 그날 이후로 이 P는 출근을 하지 않고 계속 집에서 울면서 방에서도 안 나오고 있죠. 이제 그런데 상사가 이제 휴직을 하라고 권유를 했고 그래서 1년 휴직계를 냈습니다. 그리고 P는 무슨 일인지 엄마에게 작은 저항을 시작합니다. 근데 이 저항도 보면은 부모님과 함께 살던 집을 나와서 이 집안 소유죠. 그러니까 자기 것이 아니라 집안 소유로 되어 있는 아파트로 이사를 하고 이제 그리고 동료 의사의 소개로 저희 클리닉에 내원하게 됩니다. 이분은 약은 쓰지 않고 카운셀링 중심으로 치료를 하고 싶다 그래서 카운셀링만을 가지고 지금 치료를 하고 있는 중인데 이분 같은 경우 제일 처음에 저희들이 카운셀링을 통해서 미니 렉처를 합니다. 저희들 렉처를 강의를 해요. 그래서 환자분들이 잘 알아들을 수 있게 굉장히 알기 쉬운 내용으로 어, 이 MLL적인 내용들을 많이 일반인들이 듣고도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자기들의 상태를 정말 쉽게 납득할 수 있는 그런 강의안을 저희들이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분에게는 마음의 성장과 진화 3단계, 즉 오늘 여러분들께 제가 전하게 될 이 내용의 일반인을 향해서 만들어 놓은 그 강의안을 가지고 우리 카운셀러가 1대1로 강의를 합니다. 조용히 앉아서 서로 눈을 마주 보면서 강의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아마 이분은 마인드풀리스하고 좀 리소스 마인드풀리스까지 이 치료가 들어가 있는 걸로 아는데요. 근데 이분은 요즘 오신 지 한 3개월 됐는데 저희 카운셀러에게 자기도 MLL 공부를 좀 해야 되겠다라는 말을 하시는 것 같아서 다음 기회에 들어오실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이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P에게 제일 먼저 저기들이 미니 렉처로 소개했던 마음의 성장과 진화. 지금부터는 이 내용은 일반인을 향한 내용이 아니고 전문가를 향한 내용 버전을 여러분들께 먼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3단계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건 로버트 캘건이라는 하버드 출신의 발달 심리학자가 말한 거예요. 근데 이건 사실 어떤 발명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까지 다양한 문화 속에서 이제까지 시대적으로 그러니까 시계적으로 봐도 또 현재 공간적으로 다양한 현재 다양한 문화 속에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인간의 심리적 성숙을 이걸 표현할 때 어떤 문화권에서도 이 마음의 이 3단계를 가지고 논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에서도 그렇고 철학에서도 그렇고 또 인간 사회에서 문화에서도 그렇고 또 어떤 소설 내에서도 그렇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께서 요즘 임윤창군 때문에 굉장히 한국이 자랑스럽죠. 그러면 그분이 굉장히 아직 젊지만 엄청난 파워풀한 부분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피아노도 피아노지만 그가 단테의 신곡을 거의 외울 정도로 읽었다는 말을 듣고 제가 정말 너무 감동을 받았습니다. 근데 바로 그 신곡 내용도 내용을 전체적으로 3단계로 보자면 요 3단계를 갖고 갑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어떤 그 성장 소설이나 어떤 인간의 성장이나 진화를 나타내는 어떤 이런 암호적인 것들이 있는 세계에서는 이 세 개의 단계를 거쳐가더라.
라는 것을 정리한 사람이 로버트 캐건입니다. 그래서 이 소셜라이즈 마인드나 셀프 오더라잉 마인드나 셀프 트랜스포밍 마인드라는 이 세 말은 특별하게 이렇게 발명되어진 말이 아니고 그냥 요약되어진 말이라는 의미를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네, 그런데 좀 더 자세히 보면은 그래서 인간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심리적인 성숙을 이루어가는 마음의 단계가 어, 처음에는 역시 나고 자란 데서 사회화된 영향을 받은 사회화된 마음이고, 그러니까 이건 어디까지나 자기가 주체적으로 만들어 놓은 마음이 아니고 그 주위에 맞춰서 살기 위해서 만들어진 마음이다. 그리고 인간은 언젠가는 그 주위에 맞춰줘서 만들어낸 마음이 뭔가의 계기를 통해서 이제는 자기가 주도하는 마음으로 흘러가기 시작한다. 그리고 이 과정을 계속 심화시켜 갔을 때 인간은 처음에 사야된 마음에서 많은 부분이 자기 변형된 트랜스포밍 마인드로 바뀌어져 간다. 그래서 사실은 종교적 체험도 이 3단계를 거치게 되는 거고, 그쵸? 그리고 우리가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철학 공부를 하거나 인문학 공부를 해서 우리 자신이 변해가는 것도 이 3단계를 거치고, 또 심리 상담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거쳐가는 것도 이걸 통해서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나 여러분들도 예를 들어서 이 MLL 이 공부를 하고 이걸 더 구체적으로 깊게 공부해 가면서 아마 이런 과정들을 여러 번 왔다 갔다 하면서 하시고 계실 겁니다. 근데 이제 오늘은 치료니까 우리 앞에 오시는 환자나 내담자들 분들도 실은 병이나 증상이라는 것을 가지고 오시지만은 그분들도 이 과정의 어떤 단계에서 우리 앞에 오신다는 것을 우리들이 인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보면은, 구체적으로 보면은, 이 사회화된 마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사회화라는 말을 여러분들도 사회나 이런 데서 배우셨을 텐데, 우리가 태어나 보니까 한국이란 나라에 있고 태어나 보니까 여러분들이 서울에 계시고 또 여수에서 태어나고 광주에서 태어나고 그리고 태어나 보니까 뭐 저는 이제 문화유씨로 태어났는데 태어나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태어나 보니까 또 부모님들하고 조부모님들 계시고 또 태어나 보니까 어, 어, 우리 할머니는 저기 어디야 교회를 다니시고 계시고 어, 그 어떤 예를 들어서 기독교적인 어떤 분위기가 집안에 좀 많이 남아 있거나 또 어떤 집에서는 모든 분들이 다 그 불교를 그 절에를 다니고 계시고 그러니까 태어나 보니까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 그쵸.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서 태어나는가에 따라서 이제 그 영향이 바로 소셜라이즈 마인드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것은 우리들의 어떤 자립적 주체적인 선택은 어린 시절에는 우리가 도저히 할 수 없는 거죠. 근데, 특히 이 사회화된 마음이 현대 사회에서는 옛날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느 나라에 태어났는가, 어느 지역에 태어났는가, 가 굉장히 우리한테 영향을 많이 끼쳤어요. 근데 현대 사회가 될수록 이 핵가족화되면서 우리가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것은 인간이 가장 많이 영향을 받는 장소가 바로 가족 내가 되기 시작했어요. 특히 자기를 키우는 제1 양육자, 특히 이제 한국 사회 같은 어머니죠. 어, 또 아버지일 수도 있고 이런 그분들이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어떤 정서적인 안정감을 갖고 있는가 그분들이 또 대인관계 사람에 대한 어떤 친화성이 어느 정도를 가지고 계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런 한 사람이나 두 사람들의 이런 성향들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사회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특히 요즘 한국 사회가 더 이런 상황이 심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사회화된 마인드라는 것이 훨씬 더 경직되어 있고 한계가 많으면서도 딱딱하게 굳어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만약에 사회화되는 과정에서 영향을 끼친 사람들이 느슨하게 여러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엄마도 영향을 끼치고 아빠도 영향을 끼치고 동네 아저씨도 영향을 끼치고 또 어 또 어떤 면에서는 학교 선생님들도 굉장히 많이 영향을 끼쳐 주시고 또 뭐 교회 어떤 주일학교 선생님들도 영향을 많이 끼쳐 주시고 좀 이런 상태가 느슨하면은 이 사회화된 마음 자체가 굉장히 경직되어 있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사회화된 마음에 영향을 끼치는 사람의 숫자가 적으면 적을수록 그 체계가 굉장히 협소하고 또 아주 경직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것만큼 그 본인은 더욱더 고통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죠. 왜냐하면 딱 한 가지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래서 아이들은 이제 사회화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이 사회화되기를 거부하는 아이들은 우리가 심리적으로도 신체적으로도 죽음을 맞이해야 한다고 저희들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 아이들이 자기가 속한 사회 내에서 실은 살아남기 위해서 그래서 이 사회의 어떤 여기서 말하는 사회는 전체적인 어떤 국가 사회도 되지만 집안이라는 가정 내의 사회죠. 그 신념과 질서와 규율을 익히고 내면화해야만 살아남을 수가 있죠. 왜냐하면 주위에서 요구하는 것들과 다른 사인들을 계속 보내기 시작하면은 결국은 살아남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회화된 마음이라는 것은 결국은 이 한 개인의 생존 전략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오시는 많은 분들이 우리 눈에 굉장히 익숙하지 않는 어떤 타입의 인간들이 온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들을 향해서 마음을 열 수 있고 그분들에게 따뜻하게 다가갈 수 있는 것은 그분들의 기초에 있는 이런 사회화된 마음이라는 것들이 이미 그분들이 선택했던 것들이 아니고 선택해 당한 것들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이해하면은 근데 참 많은 우리하고 좀 많이 다른 성향의 분들을 향해서도 우리가 훨씬 더 마음이 오픈되면서 그분들을 받아들이고 또 그분들에게 다가갈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일본이라는 사회에서 정신과 의사를 하고 있는데 네, 가끔 그런 말들을 하세요. "어떻게 일본에서 정신과를 다 하세요?" 그죠? 그래서 인제 왜요?" 그러면은 "어떻게 일본 사람들을 치료할 수가 있어요?" 어 인제 여러분 대충 짐작을 하시겠지만 이제 그런 말씀을 가끔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렇게 이제 이 차원에서 우리가 보면은 뭐 인간은 다 그 사회에 태어나서 그죠? 특히 어떤 나라에 태어나려고 마음먹고 태어난 사람도 아니고 이미 이런 것들은 다 던져져서 왔던 문제들인데 그죠? 근데 그러게 보면은 우리가 의사라는 직업이 한의사도 똑같지만 사람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어떤 인종이나 문화나 국가나 종류를 우리가 그하고 아무 상관없이 사람을 치료하겠다고 마음을 먹게 한 그 히포크라테스의 선서가 상당히 하이 퀄리티의 그 인간 에 대한 어프로치 버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 곰곰이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있으면 그분의 그 사회화된 과정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은 많은 것들이 제 경우는 그걸로 많이 저는 해결이 많이 됐습니다.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을 향해서 음 그 개인의 사회화 과정을 아주 곰곰이 다는 알 수 없지만 대충 상상해 보면서 가면은 역시 우리가 많은 것들을 받아들이고 또 좀 이렇게 허락할 수 있는 폭이 넓어져 간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제 이 생존 전략이라는 말을 제가 방금 여러분들께 드렸는데요. 이 사회화된 마음이라는 것 자체가 생존 전략이다. 그들이 거기서 살아남기 위한 전략이었다. 근데 이 전략이라는 생존 전략의 별명은 여러 가지 별명이 있습니다. 아 우리가 여러분들이 뭐 MLL 아니고 또 다른 어떤 심리 치료를 공부하실 때도 등장할 수 있는 건데요. 이런 건 이제 그 사람의 내적 지도라고 하고
또 핵심 신념이라고도 하고요. 또 인생 각본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자동화 프로그램이라고도 하고 또 내적으로 만들어진 하드웨어라고 이런 식으로 말을 하죠. 그래서 이걸 다 보면은 상당히 강력하게 하나 결정적으로 하나 만들어져 있는 상당히 그 경직된 상당히 여기서 자동적으로 변화가 일어나기는 어려운 듯한 굉장히 그 딱딱한 느낌의 별명들이 있죠. 그래서 이걸 이제 우리들은 뭐라 하냐면 자기 정체성이라고도 말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정체성이란 말을 굉장히 아름다운 말로 표현되기가 쉬운데 실은 정체성이라는 말은 굉장히 위험한 말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정체성이라는 것들을 이렇게 하드웨어식으로 이렇게 취급을 해버리면은 변하지 않을 것 마냥 그리고 변하지 않음이 정체성의 속성인 것 마냥 생각을 했을 때는 그건 상당히 정체성 자체가 인간의 고통의 씨앗이 될 수 있는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생존 전략이라는 것은 아주 고약한데요. 어떻게 보면 왜냐하면 자기 자신과 세상에 대한 어떤 관점을 딱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우리가 커 나가면서 우리가 익히고 내재화 시킨 것들이 자기에 대한 생각, 나는 어떤 사람,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 또 세상을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이 관점을 제공하고 있고 이것은 거의 무의식에 가까운 세계에서 움직이기 시작하기 때문에 본인도 자기가 여기까지 이렇게까지 이르는지를 모르고 세상을 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보면은 사회화된 마음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을 어떻게 보는가, 또 외부 세계를 어떻게 보는가에 절대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그리고 이것을 사람들은 자기 정체성이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회화된 마음에서 어, 자기 주도적인 마음으로 이동하기 위해서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인류 역사상 예를 들어서 농경사회에서 태어나서 아주 작은 농촌에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그 안에서 작은 마을에서만 생활하고 그 안에 있는 규율을 지키고 살면은 평온하게 살 수 있었다. 그 시절에는 아마 사회화된 마음만 갖고도 별 문제 없이 살아갈 수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제가 생각할 때 그 인류 역사상 지금부터 2600년 정도 전에 이제 불교가 얼굴을 들이미는데요. 그때 사실 어떻습니까? 처음 초기 불교는 남방 불교이기 때문에 원래 고다마 붓다가 어, 태어난 그 왕국도 농사를 짓던 곳이었어요. 북부 인도였는데 거기 주 생산이 농업이었습니다. 근데 그래서 아주 조그만 왕국들로 이루어져 가지고 사실은 그때까지는 아마 그냥 거기서 나서 그냥 자라고 결혼하고 애 낳고 죽는 사람들이 거의였던 생활에서 불교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혁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 불교는 그 사람들에게 그 농경사의 사람들한테 자기 주도적 마음을 깨우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 인류 역사상 그 정신 문명의 어떤 흐름 속에서 엄청난 혁명의 한순간이 바로 이 남방 쪽에서 일어난 불교 그리고 거기서 어떤 그 깨달음이라는 것들을 요구하는 이 원시 불교의 그 움직임은 엄청난 것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여기서 이제 그 자기 주도적 마음을 요구하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철저하게 변형될 것을 불교는 요구를 하는데 그래서 이제 요거 한번 이렇게 혼자 상상을 많이 해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불교가 아니라 그 농경사에서 그렇게 태어나서 그냥 살기에 사회된 마음만 갖고 살아도 훌륭하게 잘 살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문명이 발달하면서 사람들은 자기가 나고 자란 곳에서 배웠던
어떤 룰들과 가치들 이런 거하고 다른 걸 갖고 있는 다른 세력들과의 교류가 시작되면서 결국은 거기서 크래쉬가 시작되죠. 왜냐하면 너무 다르거든요, 여러분. 농경사회와 유목사회가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근데 그건 서로가 싸움, 무력 투쟁을 하면서 다름을 인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런 어떤 그 사회화된 마음 차원에서 봤을 때도 엄청나게 서로 다름이 존재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 다름이라는 것이 서로 셀 수가 없는 다름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사회화된 마음 하나 가지고 마지막까지 살아남기라는 것은 현재 사회에서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근데 하지만 또 지금 현재 인류에게 굉장히 불리한 것은 사회화된 마음에서 자기 주도적 마음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사회가 뭔가의 장치를 만들어 놓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 아메리카 네이티브 인디언들이나 아메리칸들 있죠? 그런 분들이나 또 여러 어떤 원시 사회에서 그 통가의례라는 그 의식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어떤 의미에서는 그 사회가 그 다음 다음 단계로 그러니까 어른으로 만들어가기 위한 단계인데 어떻게 보면은 정말 자기 집에서 자기가 그 집의 아들로서 큰 부분을 이번에는 더 큰 아들로 변화시켜주기 위해서 그런 의식을 행합니다. 근데 현대 사회에서 보면은 다들 그런 걸 해야 될 시간이 되면은 다들 대학 가려고 어, 시험 공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고작 그런 의식 비슷한 게 대학 들어가면 뭐 선배들이 술 많이 먹여갖고 뭐 어디 막 소리 지르고 돌아다니고 이 정도의 의식밖에 간신히 어떻게 잘한다면 연고전이나 이런 데 가서 자기가 개인으로서의 자기가 아니라 이 뭐지 그룹 안에서의 나구나라는 어떤 이런 것들을 조금은 느낄 수 있지만 실은 그것만으로는 우리가 자기 주도적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성장시키는 기회는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근데 가끔 이제 정말 지혜롭고 똑똑한 젊은이들은 자기 자신의 어떤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혼란 때문에 고민하다가 마음 공부도 하고 또 지금 여러분들 같이 이런 심리치료도 공부하고 또 어떤 중요한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서 이런 자기 주도적 마음으로의 이행의 기회를 삼게 됩니다. 근데 또 하나는 멘탈 디시즈가 있습니다. 결국은 사실은 이런 정신질환이라는 것들이 결국은 그 사람의 마음에 사유화된 마음과 그 사람이 그 다음 세계로 나가서 새롭게 부딪힌 그 세계와의 부딪힌 크래쉬 속에서 그 과정에서의 충격과 좌절로서 나타날 수가 있어요. 아까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그 의사 P 있죠? 네, 그렇죠. 그분도 전형적인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외과 의사가의 그 뭐라 그럴까? 그분이 막그 화내고 굉장히 강하게 항의한 거 있잖아요. 그것과의 부딪히면서 이분은 멘탈 디시즈 상태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 우리가 정신적으로 어떤 크라이시스를 만든다는 것이 결코 역기능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순기능이 저는 더 많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근데 이 순기능으로서 그 정신적인 크라이시스 같은 것들이 순기능 쪽으로 승화될 수 있도록 해드리는 것이 우리 치료자들의 가장 정말 어떤 의미에서는 거룩한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희들은 종교가는 아닙니다. 하지만 치료자로서 한 개인의 성장, 정말 이 마음의 성장, 영혼의 성장에 우리들이 공헌할 수 있는 가장 멋진 순간이 바로 이 환자분들이 안고 온 소셜라이즈드 마인드를 셀프 오더라인 마인드, 또 트랜스포밍 마인드로 이행할 수 있도록 그 과정을 도와드리는 것이 저희들이 치료자로서 할 수 있는 일들 중에 굉장히 멋지고 거룩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제가 하는 일 중에서도 제가 정말 항상 감사하고 감사드리는 게
이런 일까지 제가 할 수 있도록 저한테 이런 기회가 살면서 이런 기회가 왔던 것들 가장 감사드리는데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 자기 주도적 마음으로의 이행이 이 두 가지의 모습으로 우리들의 삶 속에 나타난다는 것을 꼭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신적인 크라이시스로 저희 클리닉을 찾아오신 분들 중에서 치료를 받다가 중간에 상담 치료사가 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건 굉장히 그런 프로세스가 자연스럽게 보일 때가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치료로서의 심리치료만이 아니라 정말 이 공부를 더 많이 해서 자기 성장과 자기 진화를 더 앞으로 나가고 싶다라는 이런 그 욕구를 가지게 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욕구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디자이어가 아니라 니즈입니다. 자기 자신의 어떤 영혼의 필요를 느끼는 거죠. 그래서 이 두 모습이 있다는 것을 꼭 알아주시기 바래요. 근데 제가 방금 여기서 중요한 사람과의 만남도 그 사람 아이의 그 젊은이의 그 이 마음의 이행을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다고 그랬는데 이건 이제 어, 이 미네소타 스터디라는 게 있는데 이것도 한국에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인간 발달에 대한 연구라는 책으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건 정말 엄청난 아이들에 대한 그 관찰 연구죠. 근데 여기서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 연구의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 아이들이 태어나기 3개월 전부터 그 부모들에 대한 관찰 분석 그리고 아이들이 태어난 후부터도 30년간을 계속 관찰하면서 특히 아이들이 생후 42개월 동안에 부모의 양육 태도나 행동을 평가해서 이 아이들이 고등학교에서 중퇴할 것인가를 예측을 해서 77%까지 예측이 적중되는 이 경이로운 이 스타디인데요. 이분들이 이게 적중이 안 된 사람들의 케이스 분석을 했는데 그게 뭐냐면은 그 아이들은 부모가 아닌 학교 다니면서 너무 특별한 어른의 존재가 있었습니다. 근데 주로 학교의 교사들이었는데, 그러니까는 결국은 뭘까요? 이 아이들이 어, 그 경험하게 된 사회화, 그 사회화를 그 소셜라이즈 마인드를 중간에 갈아치울 수 있는 하나의 그 요인이 이 아이들이 성인이 되기까지 전에 만나는 어떤 특별한 어른의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이 연구에서 또 연구의 이면에서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근데 결국은 이 특별한 어른의 존재라는 것이 이 연구를 할 때는 교사분들이 많았었는데 저는 앞으로 최근 지금은 아마 의사 선생님들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히 아이들 그 소아과 관련 치료자들은 정말 이걸 잘 염두하고 우리들과의 아이들의 만남이 그 아이들의 어떤 정말 생의 어떤 방향성을 이렇게 바꿔갈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어, 그건 상당히 이것도 굉장히 큰 일인데요. 우리가 할 일 중에 굉장히 규모가 큰 일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젊은이들이 어떤 특별한 사람과 만남도 그 사람들의 삶을 주도적인 삶을 창조해가는 단계에서 굉장히 큰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또 여기 이제 그 유명한 영화가 두 개 정도 있죠. 어, 두 영화다. 지금은 이제 돌아가신 로빈 윌리엄스가 나온 영화인데요. 죽은 시인의 사회에서는 카르페 디엠이라고 지금 이 순간을 잡아라라는 이 말이 유명한 말이죠. 그리고 굿윌 헌팅에서는 It's not your fault. 네 탓이 아니야라는 이 유명한 그게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런 어떤 중요한 사람과의 만남이라는 것들도 아이들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버릴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또 한 명의 케이스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20대 남성 W입니다. W는 후쿠오카 현 옆에 아까 S현이 있었고 S현 바로 또 옆에 N현이 있습니다. 나가사키 현인데요. 거기 국립대학교 4학년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의 알코올 이슈가 있습니다. 가장 오래된 기억이 많지 않은 아버지가 온 집안에 물건을 부수며 소리 지르면서 엄마를 때리고 자기를 발길질하던 장면입니다. 아버지는 건설회사의 작업장 리더입니다. 저는 리더라고 표현했지만 일본 말은 오야붕이죠. 그래서 자기 부하들을 많이 거느리고 여러 작업장들을 이렇게 돌아다니는 건설 그룹이죠. 건설업의 무리들. 그래서 엄마는 전업주부였는데요. 장남이었던 W는 성장하면서 계속 아버지의 폭력의 대상이 되고 공부를 굉장히 잘했어요. 이 아이는. 근데 그래서 아주 좋은 고등학교에 가고 싶었는데 아버지가 강제적으로 공업고등학교 전기과에 집어넣었어요. 근데 적성에 맞지 않아서 1학년 때 공부를 자퇴하겠다고 아버지한테 말을 하고 그날 밤에 죽을 때까지 맞았다고 그래요. 이런 말을 들으면 너무 가슴이 아프죠. 근데 이 아이가 그때 오늘 밤에 이 폭력을 참아야 자기가 가고 싶은 고등학교를 갈 수가 있다. 전학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참았다고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많이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역시 한참을 때리더니 아버지가 나가 죽든지 뭘 하든지 네 맘대로 하라고 해서 그래서 W는 특진 클래스가 있는 최상위 고등학교에 시험을 봐서 다시 1학년이 되어서 그 다음에 이 나가사키 대학 굉장히 좋은 대학이에요. 이 대학에 입학을 했어. 그래서 학비와 생활비는 장학금과 아르바이트로 충당을 했습니다. 근데 4만 엔 정도의 반값만 집에서 보내준 것 같은데 근데 4학년이 됐어요. 올해 4학년이 됐었는데 이제 구직 활동을 해야 될 무렵에 이 아이도 뭐 마음속으로는 멀리 떠나기를 작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졸업 후에 집에 가서 아직 50대인 부모를 경제적으로 부양할 것을 요구받았습니다. 대학 4년제 대학까지 나왔으니까 그래야 된다. 그 후부터 이 아이는 굉장히 심한 호흡곤란을 동반하는 패닉 증세와 부정맥으로 싱크업, 그러니까 실신 증세가 출현하기 시작해서 도저히 학교를 더 다닐 수가 없었어요. 올 봄부터 시작된 건데 그래서 휴학기를 내고 지금 아버지가 있는 집이 이제 이토시마 제가 있는 곳인데요. 돌아와서 인터넷에서 많이 찾았대요. 지금 자신과 같은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시설을 찾다가 저희 클리닉에 왔습니다. 근데 온 지 지금 한 3개월, 2개월 됐나요? 2, 3개월 됐는데 약물요법과 이 친구는 너무나 패닉이 심해서 약물요법을 병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약물요법, 양방하고 한약도 쓰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약으로 조금 안정을 시킨 다음에 이제 심리요법을 시작했는데요. 근데 이 친구도 심리요법은 미니 렉처와 카운셀링. 그래서 저희들은 주로 심리치료는 1회 30분에서 50분 정도를 하고요. 반드시 아주 작아도 미니 렉처를 합니다. 어쩔 때는 아주 큰 내용도 있기도 한데 그래서 이건 뭐냐면은 반드시 이 환자분들한테 우리와 함께 배워가면서 치료하게 해요. 라는 얘기를 하고 또 저희들이 이제까지 경험적으로 보니까 이런 어떤 우리들의 어떤 심리치료 이론이나 이런 것들을 환자분들께 쉐어해 드리면 훨씬 더 치료가 쉽게 가고 또 치료에 대한 적극성도 올라가고 어, 결국은 환자로서의 어떤 자기는 환자다라는 어떤 이런 어, 생각보다는 훨씬 더 치료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치료자와 함께 만들어가는 치료를 하는 그런 풍경들이 아주 멋지게 이렇게 펼쳐지는 것들을 저는 자주 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갈수록 저는 지금 저희 클리닉에 심리 치료사, 그러니까 즉 M&L 공부를 마친 사람들을 이 카운셀러로 들어놓기 시작해서 저희들이 어, 지금 어, 심리 치료를 같이 해주는 사람이 지금 한 6명까지 지금 증원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음, 그래서 이제 심리 치료 중에서도
제가 한 세 파트로 이렇게 치료사를 나누어서 굉장히 이성적으로 이렇게 렉처 같은 데 아주 그 재능이 있는 카운sel러 한 부류하고, 또 하나는 아주 따뜻하게 어, 감싸면서 카운셀링을 해가는 굉장히 운해적인 친구들. 그러니까 처음 친구들은 이제 굉장히 자뇌가 발달된, 그렇다고 뭐 운해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대신 그 메인 브레인이 좌뇌, 우뇌 타입을 제가 나눠서 했는데 그게 굉장히 지금 잘 맞아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굉장히 환자분들 중에서도 좌뇌 타입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한테는 좌뇌 타입의 카운셀러를 이렇게 같이 매칭을 해주면 얼마나 죽이 잘 맞는지 정말 눈물이 날 정도로 죽이 잘 맞아요. 그리고 우뇌 타입은 우뇌 타입하고 매칭을 시키면은 너무 멋져요. 그리고 이제 또 한 타입은 뭐냐면은 아이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기가 카운sel러 중에서도 육아 경험이 있고 아니면은 뭐 교사 출신인 분들, 네, 이런 분들은 주로 아이들 카운sel러로 이렇게 맺어줘서 세 파트로 나눠서 이제 이 카운sel러와 환자분의 이 매칭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임상 중에 가장 제가 이 방법이 정말 좋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 카운셀링과 미니 렉처를 같이 하기 시작했다는 게 정말 멋진 아이디어였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봅시다 여러분. 미니 렉처를 만약에 이 친구한테 한다고 봅시다. 그럴 때 먼저 이 친구한테는 현재 이 친구의 패닉이라는 증상에 대해서 생리학적으로 설명하는 렉처를 합니다. 그래서 이 패닉이라는 증상이 심한 교감신경 항진증이라는 거. 그렇죠? 결국은 자율신경, 다중미주신경 이론을 가지고 이 패닉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친구는 너무나 알아들어요. 왜 자기한테 패닉이 왔는지를 알죠. 왜? 너무 많이 맞고 너무 많이 어렸을 때부터 교감신경 항진되어 있는 상황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가 다시 그런 얘기를 했을 때 마치 옛날에 맞았던 것처럼 다시 한번 교감신경 항진증이 자기한테 오고 있다는 걸 이해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것은 환자의 증상에 대한 아주 좁은 의미의 설명이죠. 그죠? 이 설명을 렉처로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렉처는 뭐냐면 환자의 지금 증상, 지금 환자가 이런 멘탈 크라이시스의 상태로 왔는데 이것의 넓은 의미의 광의적 의미가 무엇인가. 이걸 얘기할 때 인간 마음의 성장 진화 3단계, 오늘 여러분들께 지금 전하고 있는 이 내용을 알기 쉽게 전달합니다. 그래서 무엇이 이 W의 사회된 마음인가, 그리고 이런 것들을 같이 공부하게 되는데 W가 자기 신념, 핵심 신념을 알아냈습니다. 그게 지난주에 알아냈는데 무조건 참자였습니다. 알 수 있죠, 그죠? 무조건 참아라가 자기의 신념이란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의 아주 명언을 소개했습니다. 이게 뭐겠습니까? 이거 나중에 여러분들께 한번 퀴즈로 물어봐 드릴게요. 제가 이 얘기를 했더니 아주 많이 눈물이 나도록 웃었어요, 이 친구가. 무조건, 이 친구는 무조건 참자가 저의 신념이, 저의 모토입니다라고 그랬는데, 저는, 그런 생각에 대해서 한국에는 엄청난 명언이 있단다. 그러면서 이 말을 해줬더니, 그 친구가 아주 많이 웃었습니다. 이건 내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음. 그래서 이제 이 친구는 이런 미니 렉처를 듣고 그리고 또 개인 카운셀링을 같이 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 관찰하고 바라보기, 여러분들이 하시고 계시는 마인드풀니스, 리소스 마인드풀니스, 마음의 방. 근데 마음의 방을 어제 그려놓은 걸 봤는데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근데 이 친구는 아직 리소스 마인드풀니스가 안 돼요. 왜냐하면 아직 정말 자기가 마음 편하게 행복한 장소를 아직은 못 찾고 있답니다. 그래서 이건 좀 저희들이 조금 기다리는 중이고요.